천주교를 통해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안중근. 그는요, 국내외 신문을 살피면서 국제 정세의 변화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중근은 아버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중국 상해에 한국인이 머물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도 그곳으로 이주한 뒤에 뒷일을 도모한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해 쪽으로 이사 가자. 맞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을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일제가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가는 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해입니다. 1905년입니다. 이 조약을 일산능력. 바로 이 무인기질의 안중근은요, 이 부당하고 치욕적인 현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일제에 저항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요, 국내엔 이미 일제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 무력의 차이가 어떻다? 너무 컸다. 너무 컸죠. 너무 컸죠. 그래서 안중근은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일제에 저항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자, 이런 안중근의 제안, 아버지의 반응은 또 어땠을까요? 근데 저는 동의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이 많으니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안중근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되게 깨어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아버지와 상의를 마친 안중근은요, 바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안중근은요, 먼저 답사를 위해서 혼자 상해로 향한 겁니다. 상해에 갔어요. 가서 상해에서 좀 힘이 있거나 좀 잘 사는 동포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함께 나설 것을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중근의 말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낯선 땅으로 떠났던 27살의 안중근. 그는 동포들의 외면에 좌절하고 수개월 만에 국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안중근을 기다리는 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오, 마음을 같이 하던 분이 사라졌으니까 약간 마음속에 있던 그런 뭔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무슨 일이든 지지해줬던 아버지 사망 소식에 통곡하면서 몇 번이나 까무러쳤다고 합니다. 부친의 혼백을 모셔둔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획했던 항일 저항 운동에만 정진한 것을 다짐했던 겁니다. 쉬운 거 아니잖아요. 쉽지 않아요. 엄청난 결심. 그렇게 해가 바뀐 1906년 안중근은요, 가족을 이끌고 평안도 진남포로 향합니다. 안중근은요, 때가 오면 언제든 다시 해외로 망명해서 항일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바다와 맞닿아 있는 이 진남포에 거점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겠다. 그렇죠. 안중근이 당장 이 군사를 결집해서 일제와 싸우기엔 뭐 무력도 세력도 지금 마땅치 않잖아요.
그래서 안중근은 일제를 몰아내기 위해서 실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학교를 짓고 교육을 하려면 당연히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때 안중근이 돈을 마련한 방법 무엇이었을까요? 집에 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논과 밭을 좀 팔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1906년 봄 진남포 돈이학교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교장 선생님이 됩니다. 안중근은 교육 과정에 교련을 배정해서 총기 훈련을 시킵니다. 오, 사격 잘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6월에는요 영어를 가르치는 삼흥학교까지 설립합니다. 즉 안중근은요 군사훈련과 영어 교육을 통해 일제에 저항하는 애국 계몽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약 1년 넘게 교육을 통한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안중근. 근데 이 안중근이 어느 날 갑자기 교장을 관두고 학교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관두고 학교를 떠나는. 네. 이렇게 만든 건데. 그렇죠. 네. 뭔가 그 당시에 큰 국내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킨 겁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켜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봤던 행동파 안중근 이런 모습 보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못 있죠. 그렇죠. 안중근은 더 이상 이런 계몽 활동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는 일제에 저항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때 안중근이 결심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분필은 던지고 총을 드나요? 참 그 표현이 참 시적이다. 네. 자, 그러면 그 결심을 오늘은 동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제 몸과 가족만 돌보고 있을 때가 아니므로 나는 집과 나라를 멀리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나랏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이런 결심을 할 때 안중근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우, 있죠. 바로 안중근의 어린 세 자녀였습니다. 6살 딸과 3살 된 아들. 심지어 막내 아들은 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무 어리네요. 이거는 진짜 와, 정말 크신 분이 큰 사람이네요. 부인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자식들을 떼어놓고 떠나는 안중근의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안중근은요 스스로를 다잡으며 발길을 재촉합니다. 자, 그렇게 국내 항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조국을 떠난 안중근. 안중근을 비롯한 12명의 애국지사가 결연한 의지를 다진 후 1909년 10월 드디어 안중근에게 그 의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안중근은 지체 없이 연해주를 떠나 어디론가 향하죠. 바로 이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나옵니다.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요 고종을 협박해서 을사늑약치계를 강요하고
이 대한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설치된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 됩니다. 그야말로 일제 침략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일본에 있던 이 이토 히로부미가 며칠 내로 이곳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린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신문을 본 안중근 역시 그 장소로 출발하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본 하얼빈역.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역입니다. 자, 일제와 러시아는요, 한반도 그리고 이 만주를 사이에 둔 일종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제는요, 러일 전쟁,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협상을 해야죠. 땅을 얼마나 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일제는 자신들의 그 세력권 안에 확실히 대한제국을 넣기 위해서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주에 속한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결정된 인물이 바로 일제의 거물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였던 겁니다. 이토를 처단합시다. 우리가 이토를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제국과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로 동지들과 결의합니다. 하얼빈에서 일본의 수상까지 지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의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협상을 하러 온 거니까 하얼빈이라는 국제 도시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 그 국제 정치적인 효과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예. 자, 그렇게 10월 21일 오전 8시경 하얼빈으로 출발한 안중근.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은 여러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이토가 하얼빈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나흘이 지난 10월 26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긴 안중근은 오전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9시가 되자 드디어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거사 직전 그 순간 안중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흘러가는 이때 열차 안에서 러시아 대표와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내려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바로 안중근의 저격은 정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 직후 기차 안으로 옮겨졌고 약 30분이 지난 오전 10시경 사망합니다. 거사를 마친 안중근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만세를 외친 후 안중근 달려드는 러시아 헌병에게 안중근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해 응합니다. 당시 안중근의 모습이 있어요. 있어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영상으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사가 끝나고 끌려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저두 사람 사이. 같이 걸어가고 네.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사이, 저 뒤에. 네.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당연히 조국에 남아있던 가족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가족들. 일단 계속 이렇게 계속 조마조마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소식을 들으면 저는 그냥 다리 힘이 풀리는. 이게 뭐 참. 이 당시에 24살, 20살이었던 안중근의 두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은요, 이 가족을 대표해서 형 안중근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 낯선 타지로 떠납니다. 이때 두 사람이 향했던 곳은 어디일까요? 보시죠. 바로 안중근이 갇혀있던 중국 리순 감옥이었습니다. 하얼빈에서 리순까지는요 약 900km, 기차를 타고 무려 이틀이나 이동해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완전 끝 거리가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안중근은 왜 이렇게 멀고 먼 리순 감옥에 갇히게 된 걸까요? 하얼빈 의거로부터 약 10여 년 전 중국 정부와의 러청 조약을 통해서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요, 하얼빈 일대에 광활한 철도 부속지를 지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얼빈은 어느 나라에 속한 땅일까요? 러시아. 그렇죠. 중국 땅이지만 러시아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장소가 바로 하얼빈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원래대로라면 안중근은 그럼 어디서 재판받아야 돼요? 러시아로 그렇죠. 가야죠. 그렇죠. 러시아 정부의 재판을 받아야 됐는데, 자, 이런 국제관계를 무시한 채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은 바로 일제에 넘어갔습니다. 과연 무슨 이유였을까요? 자, 하얼빈역의 경비를 맡았던 러시아는 이토 사망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요, 일제 측의 요구에 따라서 의거 당일 바로 안중근의 신병과 재판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냥 그 요구를 바로 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자기 행정권 안에서 지금 일본 거물 정치인이 와서 죽은 거예요. 최악의 경우 또 한 번 일제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엄청난 외교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재판권을 넘겨받은 일제는요, 자신들이 러일 전쟁 이후 차지했던 바로 저곳 중국 리순 지역의 감옥에 안중근을 가둔 겁니다. 러일 전쟁 이후 리순 지역은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라면, 이 리순이라면 일본인 판사와 일본인 검찰 그리고 일본인 변호인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제가 안중근의 재판을 두고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1910년 2월 7일 마침내 안중근의 첫 번째 공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공개 재판을 보기 위해서 500여 명의 방청객이 새벽부터 법원으로 몰려듭니다. 정말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는데요. 현장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엄청나게 지금 많이 모였죠, 지금요. 왜냐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요, 지금요. 그렇죠? 전 세계를 놀랍게 했던 사건이니까 이렇게 많은 이 방청객들이 있는데 안중근 확인되시나요? 예, 저기 계시네요. 맨 오른쪽. 네, 여기 지금 계시죠, 지금. 네.
일본인 판사는 안중근에게 왜 이토를 사살했는지 묻습니다. 안중근은 거침없이 대답했죠. 자, 그 대답. 오늘은 이 도현 씨가 참 그 분위기에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도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네. 나는 한국 의병의 참모 중장으로서 독립전쟁을 하여 이토를 죽였고 또 참모 중장으로서 계획한 것인데 지금 이 법원 공판장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전쟁, 예, 독립 전쟁 중이다. 전쟁 중에는 나도 죽일 수 있고 너희도 나 죽일 수 있고 나는 그거다. 그 포로다. 그렇죠. 포로다. 이제 이해가 나는 되시죠? 포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죽인 것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의병으로서 일제와의 독립전쟁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붙잡힌 자신은 국제법에 따라 포로로 취급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던 것이죠. 안중근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공개 재판에서 일제의 침략 행위와 대한제국의 독립 의지를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안중근이 이토와 일제를 막 거침없이 비판하니까 일본인 재판장 너무 당황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말 못하게. 예. 일단 다 나가. 안중근 빼고 다 나가야겠다. 맞습니다. 아, 방청객을 퇴장시켜버리고요. 재판을 비공개로 돌려버립니다. 와.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1910년 2월 14일. 속전속결로 안중근의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이 사형 선고를 들은 안중근의 앞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동생. 두 사람은 형 안중근을 면회하며 통곡을 참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보낸 물건을 전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물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의죠. 맞습니다. 도현 씨, 이 자식에게 수의를 보내는 어머니 심정은 어떨까요? 이거는 뭐 자식이 아기든 어른이든 부모보다 먼저 그런 일이 있다는 거는 부모도 그 앞으로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슬픔이 아닐까. 맞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의 어머니는 그 비통한 심정을 전달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담담하게 아들의 항일 투쟁을 응원하는 길을 택한 것이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910년 3월 26일. 결국 안중근은 그렇게 형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날 안중근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보낸 수의를 입고 있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때 안중근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근데 표정이 당당해 보이세요. 뭔가 그 날인데 오히려 조금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조금 받아들인 느낌이 좀 보여요. 저도 사진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시선의 처리가 굉장히 밑으로 가 있지 않고 위를 향하고 있죠. 네, 네. 예. 그 부분은
저 상황을 본인이 얼마나 의연하게 맞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저도 예. 느껴져서. 끝까지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간 힘들었던 여정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풀어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안중근은 32살이라는 젊디 젊은 나이에 마지막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순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중근이 죽기 전 두 동생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안중근의 유언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아, 정말 가슴이 참 먹먹한 그런 유언인데요. 네. 안중근의 이 유언은 지켜졌을까요?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3월 26일 그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감옥 밖에서 기다리던 동생들은 형 안중근의 시신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너무나 황당하게도요, 가족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미순 감옥 공동묘지 어디인가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동생들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아, 유언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와도 못 지켜줬다는 생각이 또 형한테 미안했을 것 같고. 동생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 2번 사형하는 거냐?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일제히 만행에 부르르 떨었다는 어떤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행이. 하지만 그 비통한 울음소리에도 일제는 끝내 안중근 시신이 묻힌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던 독립운동의 영웅 안중근. 돌아오지 못한 그의 유해 대신 안중근이 죽으면서 남긴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중근의 자서전과 미완의 동양평화론, 그리고 가족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는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거사 전에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동지에게 부탁했던 안중근, 그 안중근의 연락을 전해받고 출발했던 아내가 어린 2 아들을 데리고 하얼빈에 도착한 건 의거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중근은 끝내 이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화면 속에 이 사진 한 장만을 전달받을 수 있었죠. 안중근은 가족 사진을 죽음 직전까지 마르고 닳도록 꺼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중근의 죽음 이후 아내와 아이들은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해주에 자리 잡게 되죠. 자, 그렇다면 조국에 남아있던 안중근의 어머니와 동생 식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가족이요. 헌병과 순사들이 매일 그 대문을 두드리고 그 출입자들을 탐문하고 그 의사를 캐물으니 옥리가 죄수를 감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계속 감시를 받았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창살 없는 감옥. 그렇게 안중근 가족들은 등 떠밀리듯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국에 남아있던 가족들 역시 망명길에 오르게 된 거죠.
마지막까지 형 안중근의 옥바라지를 했던 누구였죠? 동생들. 안중근. 두 명의 남동생. 그 이후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안중근 대신 집안의 가장 노릇을 했던 차남 안정근은 1919년 가을 돌연 중국 상해로 향합니다. 평소 친한 형님으로 모시던 한 인물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굴까요? 보시죠. 자, 사진 속 요 인물 중 앞줄 맨 왼쪽이 바로 지금 안정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선 인물 바로 이분의 요청 때문에 지금 상해로 갔는데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사진이 아까 동현 코스염 있는 동현 씨가- 독립운동가. 씨가 안창- 얘기했잖아요. 안창훈 선생님. 어. 네, 아. 바로 도산 안창호였습니다. 그때 상해 임시정부의 의원으로 활동한 안정근은요, 임시정부의 북간도 특파원으로 선발돼서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단체의 통합에 나서기도 합니다. 게다가 홍범도와 김좌진 장군이 활약했던 그 청산리 전투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대단하시죠? 네. 자, 그렇다면 막내 안공근의 활약도 형들 못지 않았습니다. 와. 안공근을 감시하던 일제 고등경찰이 남긴 글에 안공근이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안공근은 김구의 참모로서 그의 신임이 가장 두텁고 김구가 범한 불령 행동은 안공근의 보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이죠. 안정근이 안창호의 최측근이었다면 안공근은 임시정부의 주석 누구의 최측근? 김구. 맞습니다. 김구의 오른팔이었던 겁니다. 와. 안공근은요, 일제의 주요 인물을 암살하거나 게릴라전 같은 특수작전을 벌이는 비밀 결사 조직, 김구가 만들었던 이 조직. 그 한인 애국단? 우와! 어, 맞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바로 안공근이 한인 애국단의 일원이었던 거예요. 아, 자, 그런데 한인 애국단하면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사실. 아, 네, 그렇죠. 딱 두. 누구? 윤봉길 어. 선생님하고 이봉철. 맞습니다. 바로 이분들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사진들을 찍은 장소 어디였을까요? 바로 두 사람의 사진은 모두 안공근의 집에서 촬영됐다는 겁니다. 극도로 보안이 중요한 이런 선서식이 안공근 집에서 이루어졌던 걸 보면요, 그가 한인 애국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지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네, 핵심이었네요. 안중근의 동생들뿐 아니고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사촌의 조카까지 안중근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야, 자, 그렇다면 안중근 집안에서 무려 몇 명의 건국 훈장이 나온지 아세요? 무려 15명. 한 집안에서. 15이요? 엄청난 집안이네요. 이런 집안을 명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그렇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안중근 형제들. 그리고 이런 안중근의 의거는 뒤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던 가족들이 있기에 가능했죠.
1925년 11월 이봉창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아 너무 좋죠. 보시죠. 이봉창은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일본 경시청 그 사진 봤잖아요. 거기 취직하나? 오답. 오다. 네. 정답. 네. 아 그러면 내가 그냥 가서 여기 아예 그냥 풍덩 빠져야겠다. 일본으로 가요. 진짜? 정답. 도쿄로 가요. 후쿠오카. 정답. 아, 네. 아니 일자리를 찾으러 어디로 갔다? 아 일본으로 일본으로 갔다.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봉창이 왜 일본으로 가려고 했냐면요. 당시 조선에 이런 소문이 퍼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일본 내지에서는 오히려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오히려 일본 본국에서는 조선인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아 이때 이봉창은요, 연결수로 일하면서 겪었던 차별을 떠올리면서 그래, 그러면 일본에 가면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연구위원님. 네. 그럼 이런 소문은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당시 일본 기업들이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었던 조선인 청년들을 노동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냈던 것인데요. 마치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갔던 것처럼 일본 가면 차별 대우받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꿈을 품고 일본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자, 그런데요, 이봉창이 일본으로 가려는 데는 걸림돌이 있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일본 가는 걸림돌? 걸림돌이 뭐 있어? 근데 일본어도 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봉창은요, 체류 비용과 신분 증명, 그러니까 최소한의 체류 비용뿐만 아니고요, 믿을 만한 일본인이 신분을 보증해줘야 일본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립운동가일까봐. 아 맞습니다. 3.1운동이 독립운동 굉장히 거세지거든요. 혹시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으로 입국하진 않을까? 조선인의 일본행을 더욱 엄격히 관리했던 겁니다. 와.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봉창이 일본에 갈 수 있었을까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어렵죠. 옛날이었으면 괜찮은데. 자, 그런데 이봉창 갑니다. 어? 어떻게 갔을까요? 아 사교성. 맞습니다. 용산역에서 함께 일했던 일본인 동료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봉창의 신분도 보증해 준 겁니다. 자, 사교성이 좋으면 참 이런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봉창은 1925년 11월 일본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 오사카의 찌루아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바로 이곳으로 간 거죠. 자,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온 이봉창은요, 이 도착한 지 사흘이 되던 날부터 오사카 지리도 모르면서요, 무작정 직업 속에서 찾아다닙니다.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이때 이봉창은요, 가스회사에 첫 취직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합니다. 게다가요,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일본에서도 열심히 삽니다. 시간이 흘러 1928년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와. 자, 이봉창 과연 어떤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일. 맞아요. 위험한 일이에요. 진짜 위험한 일 뭐가 있죠? 위험한 일. 바로
부두에서 석탄을 나르는 현장 일용직이었습니다. 아, 일용직.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당시 오사카에서 조선인 최하층 노동자의 일당은요 1엔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봉창은요 3엔 50센씩 받습니다. 다른 조선인보다 3-4배나 많은 일당을 받은 거예요. 일당을요? 왜? 여러분 이봉창이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좋죠. 더 열심히 하죠. 더 열심히 다녀야죠. 당연히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얼마 뒤 이 이봉창의 이 기쁨은 이내 실망으로 바뀝니다. 왜요 또? 자, 먼저 3엔 50센이던 일당이 2엔 70센, 다음엔 2엔 50센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이봉창은요 작업장의 선배에게 이유를 좀 물어봅니다. 물어봐야지. 이봉창은 이때 선배로부터 당황스러운 말을 네. 듣게 됩니다. 뭐예요? 그 말 확인해 보시죠. 처음에는 일본 사람으로 알고 일본인에게 주는 임금으로 주었으나 네가 조선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조선인에게 주는 임금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봉창은 임금에서도 조선인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은 거죠. 늘 따라다니네요, 진짜. 맞습니다. 이런 계속된 차별 대우에 이봉창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젠 진짜 어쩔 수 없나? 이제는 네. 진짜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봉창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와. 오히려 자신이 완벽한 일본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자책을 해요. 내가 조선인임을 생각하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얼굴을 내민 것이 잘못이다. 나도 일본인임에 틀림이 없을 터이다. 신 일본인이다. 이 내용은 이봉창이 오사카에서 구직 활동을 했을 때의 생각인데요. 신일본인. 이봉창은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야. 그럼 나는 일본인인데 왜 그러냐 이거네요. 근데 지금까지의 모습만 봤을 때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이런 생각은 아직 안 들죠. 위원님, 근데 그러면 이거를 친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선생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식민지 치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강하게 인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봉창 입장에서는 식민지민으로서 내가 차별대우 받는 것, 이게 조선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일상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라면 일본인처럼 되고 싶다, 또는 일본인과 차별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적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조선인으로서 신일본인이 어떻게든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이봉창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당시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극복해야 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 그 시대 속에서 이봉창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이봉창. 그런 중에요, 이 이봉창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바로 1928년 11월 10일 교토에서 엄청나게 큰 행사가 열린다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행사였을까요? 오. 화려하네요. 뭐야? 사람들? 진짜 큰 행사인가 보다. 일본 사람들. 일왕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즉위식. 네. 일본에선 뭐 이 행사는 어마어마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봉창은요, 교토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이봉창 주머니 사정 여의치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봉창은 돈을 빌려서라도 꼭 즉위식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어? 대체 이봉창은 왜 이렇게까지 꼭 봐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란 합병 후 신일본인이 되어 천황폐하에 오간을 뵌 적도 없다. 그 나라 국왕의 오간도 뵌 적이 없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아, 약간 뼛속까지 신일본인이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봉창은 완전한 일본인이 되려면 일본인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봉창에게 일왕의 즉위식을 보는 것은요, 완벽한 일본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통과 의례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봉창은 그래서요,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교토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세 사람이 교토에 도착한 건 언제였을까요? 무려 즉위식이 열리기 3일 전에 어. 서둘러서 도착합니다. 와, 진짜 맨 앞자리에 있겠다는 의지가 아니면 그렇죠. 그 설레는 마음으로 이 참관석에 미리 세 사람은 자리를 잡습니다. 와, 그렇게 일왕을 본다며 기대에 찼던 이봉창. 자, 그런데요, 갑자기 누군가 이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리고 몸수색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이? 바로 일본 경찰이었습니다. 중요한 행사니까 치안을 위해 검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두 친구들 검문을 합니다. 자, 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봉창의 차례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봉창 주머니에는요, 면도칼하고 수건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소지품을 본 경찰이 이봉창을 끌고 갑니다. 오. 자, 여기서 미니 퀴즈. 일본 경찰은 왜 이봉창을 체포했을까? 이거 저 알 것 같아요. 뭔가요? 사실 그 당시 아까 말한 대로 그 만세 씨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일본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거죠. 네.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오답. 오답. 그 정답이 안 이거 해줘. 이거 정답인데. 어? 정답 아니에요? 아닙니다. 바로 편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 때문에? 심지어는요, 이봉창이 갖고 있던 한글로 적힌 편지는 단순히 고향의 친구가 안부를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일본 경찰은요, 편지에 한글이 적혀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봉창을 체포한 겁니다. 한글 편지 때문에 유치장에 갇혀버린 이봉창. 어이구. 너무 억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봉창은요, 경찰에게 급한 일이 있는 듯 아주 간곡하게 이런 부탁을 하죠. 폐하의 오간을 볼 수 있게 조사를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오. 이봉창의 머릿속엔 오로지 그 천황의 즉위식을 볼 그 생각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봉창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봉창은 결국요, 즉위식 날까지도 유치장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어이구야. 유치장에서 풀려난 이후 이봉창 기분 어땠겠습니까? 아, 자기가 별 생각도 안 했던 그 편지 하나 때문에 또 즉위식 못 봤으니까.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도 노동자로 일하면서 겪은 임금 문제, 교토에서의 불공정한 억압까지 차별당하지 않기 위해 낯선 일본 땅까지 왔지만 조선인 이봉창의 삶은 일본 땅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봉창의 인생이 통째로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먼저 한 조선인 여인이 이봉창이 일하는 비누가게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인 주인이 그 여인을 향해서 크게 호통을 쳐요. 이거 물건 훔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여인을 몰아세웁니다. 일본어가 서툴렀던 이 조선인 여인은 이 주인의 호통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이봉창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같은 민족이면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줬어요? 이봉창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조선인으로 차별받던 그 기억이 떠올라서 차마 나서지 못한 거예요. 결국 이봉창은 스스로를 이런 인정머리 없는 놈 이라면서 욕합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일본인으로 살겠다는 그 자신의 다짐에 대해서 다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일본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내가 과연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조선인이 아닌 척한다고 해서 조선인이 아니게 될까? 이런 어떤 깊은 고뇌, 이 고뇌 끝에 이봉창은 드디어 결론을 내립니다. 2년 정도 일본인으로 위장하여 살아보면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조선인으로 생활하기로 마음먹고 있던 때라서 곧 결심하고 상하이로 갔다. 더 이상 일본인으로 사는 거 그만두고 떳떳하게 조선인 이봉창으로 살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이건 영화 아니에요? 진짜? 이때 바뀐 맞습니다. 거네요. 자, 그런데 이봉창은 왜 다른 곳도 아닌 상하이로 떠나려고 했을까요? 근데 원래 결심하고 바로 조선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봉창이 상하이에 특별한 단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정부. 바로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계속 활동하게 됩니다. 이봉창은 자신이 조선인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뛰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 결심이 좀 예상을 넘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는 일본인으로 살다가 이게 안 되겠다. 나 그냥 조선인으로 살래 하면은 그냥 평범하게 이제 할 건데 네. 그걸 넘어서 이제 독립운동가까지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봉창은요 6년 1개월의 긴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1930년 12월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자, 그렇게 이봉창이 상하이에 도착하고 며칠 후에 1931년 1월 이봉창은 임시정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자, 드디어 임시정부 청사에 갔겠죠. 처음 만난 임시정부 직원에게 놀라운 말을 던집니다. 오자마자 대놓고 저요 일본에서 노동하다가 독립운동이 하고 싶어 상하이로 왔습니다. 다짜고짜 지금 이봉창의 말 딱 들었을 때 임시정부 직원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안 믿었을 바로? 것 같아요. 바로? 맞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심지어 이봉창은요 그 임시정부 직원하고 언성을 높이다가 그만 쫓겨날 뻔했어요. 대체 왜 임시정부 직원이 이렇게 차갑게 행동했을까요? 자, 여기는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닌가? 자, 요거 한번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언어가 절반은 일어이고 동작이 1인과 비슷하여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맞네. 맞네. 와,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 난 진짜 독립운동 하고 싶은데. 야, 네, 이봉창이 한국어와 일본어를 섞어 쓰고 행동까지 일본인 같았다는 거죠. 심지어 임시정부를 말할 때도 일본인이 부르는 방식대로 가짜 정부라는 뜻의 가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누가 봐도 스파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이 환대받지 못한 이봉창, 이 이봉창이요 얼마 후 다시 임시정부 찾아옵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의심했던 임시정부 직원 만납니다. 이때 이봉창 어떻게 했을까요? 이봉창은요 자기 쫓아내려고 했던 그 직원에게 술과 고기를 사주면서 회식 열고요 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왜냐면 조선인으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찾아온 곳이잖아요. 이봉창은 진심으로 조선인과 유대감을 나누고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야. 그런데 술 한잔 마시면서 거하게 취한 이봉창이 툭 던진 한마디 때문에 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이목이 한순간에 이봉창한테 집중이 됩니다. 대체 이봉창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봉창이 아니 왜 일왕을 죽일 생각을 못하냐 아. 일침을 놔버린 거예요. 자,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일개 신하도 죽이기 힘든데 그 어떻게 일왕을 죽이겠소? 그러자 이봉창은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작년 도쿄에 있을 때 하루는 천왕이 행차한다고 행인을 포복하러 가기에 이 엎드려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폭탄이 있으면 용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건가요? 그렇죠. 일왕이 행차할 때 폭탄 던지면 되는 거 아니냐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입 밖으로 이봉창이 꺼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 뒤에서 이봉창의 모든 말을 유심히 듣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남자는 아무도 모르게 이봉창이 머무는 곳을 찾아갑니다. 늦은 밤 홀로 숙소에 있던 이 이봉창은요 자신을 찾아온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 남자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누군가요? 김구. 아닙니다. 에? 백범 김구 선생님 사진. 바로 백정선입니다. 아, 다른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 김구는요 일본의 추적을 피하려고 많은 가명을 쓰고 있었죠. 그 가명 중 하나가 바로 백정선이었습니다. 김구는 이봉창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백정선이라는 가명을 알려준 겁니다. 아. 그렇다면 김구는 왜 늦은 밤 이봉창을 찾아왔을까요? 김구 역시 일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구는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한 이 이봉창이 진짜 일왕을 죽일 마음이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제일 의심해야죠. 그죠? 그런데 이봉창은 이때요 자신을 찾아온 김구에게 거침없는 말로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 선생님,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 하면 30년 동안 육신의 쾌락은 대강 맛보았으니 이제는 영원 쾌락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독립사업에 헌신할 목적으로 상하이로 왔습니다. 목숨 바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남은 인생을 독립운동하겠다. 네. 이 말을 들은 김구는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김구에게 자신의 비장한 결의를 밝힌 이봉창.
이 한마디로 이봉창에 대한 김구의 의심은 사라집니다. 자, 그렇게 이봉창 1931년 12월 15일 이봉창을 상하이의 한 여관으로 조용히 부른 김구는요, 조심스럽게 어떤 물건을 건넵니다. 뭘 건넸겠습니까? 폭탄. 네, 김구가 힘들게 구한 수류탄 2개. 자, 그런데 김구는 왜 2개의 수류탄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는 불발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던졌을 때 실패할 수 아, 아니다. 이거다. 알았어요. 하나 던져서 죽이고 하나는 내가 스스로. 진짜? 맞습니다. 하나는 일왕의 목숨을 끊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거사가 실패할 경우 이봉창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한 자살용 폭탄이었습니다. 이봉창은 자기가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간 거네요. 그렇죠. 네. 이 거사를 처음 세웠을 때부터 김구는 이봉창이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치. 이봉창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이 거사를 준비했던 것이죠. 자, 드디어 1931년 12월 17일 이봉창이 상하이를 떠나 일본으로 향하는 날이 왔습니다. 김구는 그 마지막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찾습니다. 장소?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둘이 찾은 장소. 사진관? 네, 아, 맞습니다. 사진관. 사진이 있구나. 마지막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을 이봉창은 찍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김구의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 모습을 보고 이봉창이 김구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선생님, 저 영원한 쾌락을 향하고자 이 길을 떠나는 거니까 우리 두 사람이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으십시다. 이봉창은 일왕을 죽이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 가는 기쁜 날이니까 웃으면서 마지막을 기념하자고 오히려 김구를 위로한 겁니다. 그 사진관에서 찍은 이봉창의 마지막 사진. 항상 웃으시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진을 남기고 의연하게 항구로 떠난 이봉창. 자, 이렇게 상하이를 떠난 이봉창은요, 1931년 12월 19일 드디어 일본에 도착합니다. 이봉창은 먼저 여관을 잡고 그곳에 머물죠. 그리고 매일 무언가를 열심히 체크합니다. 뭘 체크했을까요? 행차할 때가 있나? 언제 하나? 막 그런 거? 네, 맞습니다. 매일 그 일본 신문을 보면서 일왕을 죽일 절호의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자, 어느덧 9일의 시간이 지나고요. 이봉창은 신문에서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1932년 1월 8일 일왕이 참석하는 일본 육군 신년 관병식이 열린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이봉창은 곧장 김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상품은 1월 8일 꼭 팔릴 터이니 안심하라. 여기서 말하는 상품이라는 단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일왕. 네, 이날 거사를 치를 거다. 그렇죠. 암호를 쓴 거죠. 바로 1월 8일 일왕이 참석하는 신년 관병식에서 폭탄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년 관병식 예행 연습이 열리던 날 이봉창은요 관병식이 열릴 도쿄 시내의 요요기 연병장에 직접 찾아갑니다. 잠시 후 이 연병장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이 이봉창은요 이내 좌절합니다. 왜 좌절했을까요? 구도가 안 나와. 네, 폭탄을 던지기에는 이 관병식을 관람하는 객석하고 그 일왕의 자리까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봉창은 관병식이 열리는 그 요요기 연병장이 아닌 일왕이 거리를 지나갈 때를 노리기로 합니다. 작전을 바꾼 거예요. 여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봉창은요 일왕의 그 행차 노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쿄 시내 지도를 삽니다. 그리고 소형 버스를 타고요 일왕의 행차 노선을 사전 답사하기로 합니다. 자, 이 도쿄의 지리 잘 모르잖아요 이봉창. 그쵸. 그죠? 어려움 없었을까요? 어렵죠. 근데 여기서도 이봉창의 친화력이 아주 빛을 발합니다. 타고 있었던 소형 버스 운전 기사랑 금방 친해지고. 기사님들 이봉창은요 기사와 관병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정보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관병식에 간다는 이봉창의 계획을 들은 그 소형 버스 기사가 이봉창에게 뜻밖의 물건을 건넵니다. 뭐지? 기사님이 건넨 물건? 기사님이 걷는 건가? 약간 일장기? 일장기. 티켓인가요, 티켓? 바로 도쿄 헌병대 간부의 명함입니다. 명함을 딱 건네주는 거예요. 이봉창은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 명함을 챙겨넣습니다. 그리고 1932년 1월 8일 드디어 거사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봉창은요 수류탄을 챙긴 뒤 오전 8시 50분 전차를 타고 결전의 장소 하라주쿠역으로 향합니다. 이봉창은요 하라주쿠역에서 이 관병식장으로 향하는 일왕을 노립니다. 그런데 하라주쿠역에 도착한 이봉창은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바로 경비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자칫 거사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봉창은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봉창 급히 거사 장소를 바꿉니다. 전차를 타고요 요스야 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일왕의 행렬이 그곳에서 벌써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 어떻게? 계속 지나가니까. 네. 결국 이봉창은요 신년 관병식장으로 향하는 일왕에게 폭탄을 던질 기회를 놓칩니다. 가버린 거예요. 아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이봉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다시 변경합니다. 자, 이번에 이봉창은요 일왕이 관병식 행사를 마치고 궁으로 돌아가는 그 노선을 택합니다. 돌아가면 또 가야 되니까. 이제 이거는 마지막 기회죠. 네. 이마저 놓친다면 거사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전 11시 40분 이봉창은 일왕의 행렬을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봉창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다시 이봉창의 얼굴은 사색이 되고 맙니다. 또 지나갔어요? 맞아요. 아이고야. 일왕의 행렬이 이미 그곳을 지나간 후였습니다. 이때 이봉창 심정은 어땠을까요? 실패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계속 놓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요. 일왕궁으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왕의 행렬을 놓친 이봉창은요, 너무 당황합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죠. 일왕의 행렬은 아직 궁궐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봉창은요, 곧장 택시를 탑니다. 겨우 일왕의 행렬을 앞지른 이봉창은요, 도쿄 경시청 북쪽 현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봉창의 앞을 막아섭니다. 누구였을까요? 일본 경찰. 맞아요. 바로 일본 경찰이었어요. 안돼. 지금 품 안에 뭐 있어요? 수류탄. 네. 지금 품속에 2개의 폭탄을 갖고 있던 이봉창은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끝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이봉창의 이 긴장된 머릿속을 팍 스치고 지나가는 게 딱 있었습니다. 아까 명함. 맞습니다. 명함. 맞습니다. 명함. 바로 그 버스 기사에게 받았던 명함. 네. 이봉창은요, 자켓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일본 헌병대 간부의 명함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나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일본 경찰에게 명함을 건넵니다. 이야. 명함과 이봉창을 유심히 보던 일본 경찰. 넘어가야 되는데. 통과. 오. 와.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다행이다. 사실 당시 일본에서 헌병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사상 검증을 거쳐야만 될 수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간부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경찰의 검문을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 같은 효과를 가져왔던 거죠. 근데 또 궁금한 게 어떻게 운명처럼 이렇게 택시 기사가 그 명함을 아니, 줬을까? 소형버스 기사가 원래 자기가 관병식을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아는 친지에게 받은 명함이었는데 본인은 못 가게 됐고 이봉창은 가고 싶어 하니까 그 명함을 건네게 된 거죠. 와, 하늘이 도왔어요. 자, 이렇게 검문을 통과한 이봉창은요, 수많은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1, 2분이 지났을까요? 그 무렵에 드디어 이봉창 앞으로 마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이봉창은 재빨리 마차 안의 인물을 확인했죠. 첫 번째 마차에는요, 한 사람만 타고 있었습니다. 이봉창은 이왕이 마차를 혼자 탔을 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자, 통과. 자, 뒤이어 다가오고 있는 두 번째 마차. 그런데 이 마차 뒤에는요, 호위 무관들이 쭉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봉창은 직감합니다. 이거다. 여기 일왕이 타고 있다. 확신에 찬 이봉창은 빠르게 오른쪽 주머니에 수류탄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4분 드디어 이봉창이 수류탄을 던집니다. 던졌어. 꽝! 성공해야 돼. 일본의 수도 한복판, 그것도 일왕의 왕궁과 경시청 정문 바로 앞에서 드디어 이봉창이 일왕을 향해 폭탄을 던진 겁니다. 오. 지금으로 따지면 뭐 경복궁 앞에서 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우. 이봉창은 커다란 폭발음을 듣고 거사가 성공했음을 직감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 사이에 이봉창은 재빨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을 확인한 이봉창은 순간 멍해지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 아닐까? 안 돼. 맞습니다. 폭탄의 위력이 약했던 겁니다. 폭탄은요, 겨우 그 마차의 그 몸통 아래에 작은 구멍을 내고 말 두 마리에게 얕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수류탄이 2개였잖아요. 하나가 더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죠. 그런데 이봉창은 순간의 충격으로 나머지 폭탄을 던질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이 일왕이 탄 마차는 쏜살같이 거사장소를 빠져나갑니다. 아니, 폭탄을 좀 도대체 왜 폭탄의 위력이 이렇게나
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폭탄 안에 화약을 적게 넣었던 거예요. 아. 폭탄을 준비할 당시 김군은 중국에서 일본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 좀 쉽고 무게가 가벼워서 멀리 던질 수 있는 폭탄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폭탄의 위력이 더 약했던 거죠. 자, 그런데요. 안타까운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두 대의 마차 중 일왕이 탄 건 이봉창이 그냥 보냈던 첫 번째 마차였던 거예요. 한 명이 있으니까 네. 저거 아니겠다 싶었던 그 첫 번째. 그렇죠. 네. 여러모로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던 거사였던 것이죠. 자, 당시 의거가 있었던 현장 궁금하시죠? 네.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처음 나왔어요. 처음 봤던 네. 그 장소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이 바로 도쿄 경시청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바닥에 표시된 그 하얀 동그라미, 네. 이 동그라미가 바로 이봉창이 던진 수류탄이 떨어진 지점입니다. 아마 이봉창은 너무 그 충격에 그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지점만 그냥 바라보면서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지금 달려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경찰은 지금 완전 체포. 맞습니다. 이봉창을 향해서 경찰들이 마구마구 달려옵니다. 네. 그런데 일본 경찰들이 이봉창이 아닌 이봉창 뒤에 있던 남자를 체포합니다. 왜? 어? 뭐요? 자, 지금 경찰들은 그 뒤에 있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봉창 빠져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네네네네. 온 겁니다. 네. 지금이야 지금. 근데 이때 이봉창 이 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때문에 음. M1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됐으니까. 맞아. 네. 그리고 이봉창은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가지 않을 테니 난폭하게 굴지 마시오. 오히려 일본 경찰들을 진정시키고 당당히 체포됩니다. 자, 거사 이후 체포된 이봉창 어떻게 됐을까요? 당시 이봉창의 모습은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범인은 언어가 명석하여 일본인과 다름이 없고 태도는 태어나여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띠고 이런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관념은 털끝만큼도 없다. 굴복하지 않고 조선인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봉창은 자신을 친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죽을 각오로 천황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준비했지만 실패해서 유감이다. 그리고 이 일은 이봉창 한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모두를 대표해서 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1932년 9월 30일 대역죄로 일제의 법정에 선 이봉창. 그리고 이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이봉창에겐 사형이 선고되었죠. 그리고 불과 10일 뒤 이봉창은 1932년 10월 10일 이치가야 형무소 현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봉창은 독립투사로 순국한 것이죠. 이봉창의 의거는 실패로 끝났지만 불꽃 같던 그의 희생은 독립운동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같은 해 윤봉길의 헝커 거사는 철저히 준비되었고 성공했습니다.